저는 그날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혼자 짐을 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하와이로 떠난 지 사흘째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고 오래된 옷들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서랍 속에서 꺼낸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 집의 새 주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팔았던 논 한마지기 값으로 장만한 그 집이었는데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꺼내놓으려 합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남한테 제 속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들어줬으면 싶습니다. 이게 나만 겪는 일인지 아니면 저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밥솥 타이머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언제부터인가 몸이 그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나오면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오늘은 뭘 끓일까 생각했습니다. 쌀을 안치고 국을 올리고 반찬 두어 가지를 꺼냈습니다. 아들 도시락은 전날 저녁부터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며느리 도시락도 따로 쌌습니다. 며느리가 짜다고 한 이후로는 간을 더 연하게 했고 기름지다고 한 이후로는 볶음을 줄였습니다. 식탁에 수저를 놓고 물컵을 채우고 나면 그제야 저도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시간은 늘 짧았습니다. 볼 여유가 없기도 했고 솔직히 보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며느리가 나가면 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오전이 끝나면 점심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었지만 그래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대충 먹어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왠지 제가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30년의 전부였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대가를 약속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함께 시장을 다니기도 했고 명절에는 저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물어보는 며느리가 귀엽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데려왔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에서 제가 올린 반찬에 젓가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구식이구나. 그러고는 다음날 다른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별로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정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그 다음 해는 사흘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연락도 없이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며느리는? 하고 물었고 아들은 친정 갔어요 하고 말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안방문에 잠금이 걸린 건 결혼 2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싶었습니다. 고장난 거겠지 했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2번 했다가 3번째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늘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간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1년을 채 못 버텼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저 혼자 앉아 밥 먹는 날이 없었고 밤에 무섭거나 서글프면 옆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버텨지는 게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혼자 불을 끄다가, 혼자 잠이 들다가, 가끔은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나이 든 부모가 원래 감수해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지만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을 보면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 잘 크고 있구나 싶어서 그냥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냥 넘기기가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입을 열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말을 하면 상황이 나빠질까 봐서, 말을 하면 아들이 나를 더 어렵게 여길까 봐서 저는 늘 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려 합니다. 그 일이 처음 시작된 건 은행 통장을 정리하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통장 정리 같은 것도 해두어야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좋았고 별 생각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당신 거야.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그때 쓰자. 혼자 그렇게 다짐해 두었던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한 번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날짜를 보니 길게는 2년 전부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뭔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기긴 했으니까요. 내가 쓰고 잊은 건가? 내가 어디다 옮겨놓고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한테 출금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프린트해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인출할 때 찍힌 도장 옆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창고 직원이 괜찮으세요? 했지만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아들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뽑아온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들은 종이를 한번 후어봤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이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아마 엄마가 잘못 보신 거겠지. 이름이 다르다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름? 어디? 아들이 다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확대해서 봐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제 쪽으로 밀어놓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 들어오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뒤에 와서 섰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수돗물을 잠그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좀 걱정이 돼서요. 저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가끔 없는 걸 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돈에 손 뗄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왜 그러겠어요? 그냥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2해를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저를 그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려는 건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는 그 뒤로 한 번도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며칠 여행 다녀올게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하와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냐고 물었더니 열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음 말이 있을까 싶어서 엄마 밥은 어떻게 할게? 라든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라든가 그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들은 밥만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며느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문 밖에 나가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집이 더 쓸쓸하지 않으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안방을 쓸고 닦다가 아들이 쓰는 서랍장 옆면에 봉투 하나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제가 넣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려 했습니다. 아들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닿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무언가 꼭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란을 찾았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옆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논을 팔아서 장만한 집이었는데 남편이랑 처음 들어오던 날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었는데 그 집이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어두운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끔 났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그날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현관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래 살자. 저는 그러자 했습니다. 그게 저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집을 지켰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면서 지켰고, 남편 병간호 하면서 지켰고, 남편 보내고 나서도 지켰습니다. 아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며느리 드리고 나서도 지켰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라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아들도 지금 저 멀리 가 있고 저는 그 거실에서 혼자 앉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나? 나는 30년 동안 내 인생을 살긴 살았던 건가? 날이 밝을 무렵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친구 영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아, 나 좀 봐야겠다. 영숙이는 5분도 안 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바로 갈까? 저는 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변곡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숙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50년 된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나서 살면서 가장 많은 걸 나눈 사람입니다. 저는 봉투와 통장 내역을 다 꺼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끝까지 듣고 나서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는 처음엔 그냥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되돌린다는 건지, 법이 나 같은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건지 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법원 무료 법률 상담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한번 가봤다고,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고. 저는 그런 데를 내가 어떻게 가냐 했고, 영숙이는 내가 같이 가면 되잖아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 둘은 나란히 버스를 탔습니다. 영숙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갔습니다. 70이 넘어서 친구 손잡고 법원 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말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쉽게 풀어줬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단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움직여 주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니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랑 함께 타던 버스 노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 물건들은 다 남기고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 영정 사진.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30년 동안 손때 묻은 것들을 두고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엌 창가에 제가 아끼던 화분이 있었습니다. 10년은 된 것이었습니다.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던 날 저는 기다렸습니다.
영숙이가 그냥 나와 있어. 굳이 거기 있을 필요 없잖아 했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도망가듯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칫했습니다. 거실에 짐이 없어진 걸 봤는지 잠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봤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에서 제일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려고. 그동안 고마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다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삽니다. 30년 전 그 집보다 훨씬 작습니다. 창문도 하나밖에 없고 주방도 좁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방이 제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이사 온 첫날 저는 영정 사진을 창가 쪽에 놓았습니다. 당신 여기도 좋지? 혼자 말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대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좋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화초를 2개 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풀인데 꽃집 아주머니가 잘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줍니다. 그게 하루의 첫 일과입니다. 예전에는 식구들 밥 차리는 게 첫 일과였는데 라디오를 켜두고 밥을 먹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나중에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갑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사는 거구나. 아들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자주 왔습니다. 다 그러는 거라면서 돌아오라는 전화도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예전처럼 무섭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잘못될까 봐 늘 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밉보일까 봐, 며느리한테 찍힐까 봐, 집에서 쫓겨날까 봐. 그 두려움이 저를 30년 동안 작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일어나고 나서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살면서 제일 떳떳합니다. 밥 한 끼 제가 먹고 싶은 것 해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산책하고 싶으면 나갑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부엌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순자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지금도 혼자 사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꺼내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채널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 끝내 남은 사연은 매주 새로운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살면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함께 나눕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